당신의 부동산 전략이 더 똑똑해질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동산 레버리지 랩입니다.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받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소득도 같고 신용도 비슷한데 왜 누구는 3억을 받고 누구는 1억밖에 못 받을까요? 은행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대출을 잘 받기 위한 핵심 전략 5가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느냐 모르고 당하느냐,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을 보이게 만들어라. 첫 번째는 소득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이 자동으로 증명되죠.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무직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실제 소득은 많지만 신고를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대출도 어렵죠. 실제 사례로 시장이나 상인분들 중에 현금 매출은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증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이는 소득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부러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세금은 조금 더 내야겠지만 그걸로 1, 2억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결국 그 세금은 대출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대출은 전년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1년 전에 세팅을 해놓는 게 핵심입니다. 추가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24년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는 시기를 예상하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출받을 시점을 앞두고 급하게 준비해서는 이미 늦습니다. 신용점수는 기술로 관리한다. 두 번째는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점수를 그냥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순한 숫자 이상을 봅니다. 패턴, 내역, 변동 추이까지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850점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점수가 갑자기 올라간 것인지 꾸준히 유지된 것인지에 따라 은행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 하루 카드값을 연체했다면 은행은 그것만으로도 대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카드 리볼빙, 다른 하나는 현금 서비스입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급한 돈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신용정보에 부정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력이 남으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신용점수 관리 루틴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적정 비율로 사용하고 연체 없이 자동이체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나 대출 계좌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기술입니다. 숨은 부채부터 없애라. 세 번째는 숨은 부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출 심사에서는 DSR이라는 개념이 핵심이 됩니다. DSR,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자신이 가진 숨은 부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만들어 놓고 안 쓰면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한도만 보유하고 있어도 은행은 이를 부채로 간주합니다. 3천만원 한도가 있으면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상환액으로 계산합니다. 또 하나, 자동차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30만원 내는 것쯤은 괜찮겠지 싶지만 그 30만원이 DSR을 초과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DSR 40% 꽉 찬 상태에선 이 30만원 때문에 1억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6천만원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이런 숨은 부채를 없애는 것입니다. 쓰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은 해지하고 잔액 남은 캐피탈 대출도 가능하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정리 하나가 금리와 한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대출 상품을 조합으로 설계하라. 네 번째 전략은 대출 상품을 조합으로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은행,
하나의 상품에서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융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상품을 나눠서 조합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하려는 목적이라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일반 주담대 이 네 가지 중에서 내 조건에 맞는 걸 찾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부수 대출을 조합해야 합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또 다릅니다.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 전세 같은 정책 대출 상품이 존재하고 정책 대출 상품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대출은 다른 대출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 실제로 대출 한도를 2배 가까이 늘릴 수도 있겠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부부 공동 명의나 가족 명의 분산을 통해서도 한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 대출을 무조건 꺼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조건이 안 좋은 상품도 많지만 신용이 좋고 담보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1금융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한 곳에서 끝내겠다는 사고를 버리는 겁니다. 금리, 한도, 상환 방식, 중도 상환 수수료 조건까지 꼼꼼하게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설계해야 진짜 잘 빌린 대출이 됩니다. 타이밍과 사전심사 활용하기. 마지막 5번째 전략은 타이밍과 사전심사를 반드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대출은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대출을 받았느냐 아니면 인상 이후에 받았느냐에 따라 1억 원 기준 연 이자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전심사로 한도를 고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심사를 해두면 보통 3개월간 조건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매물을 보고 계약해도 심사 당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매수는 빠르게 결정해야 할 순간이 많은데 그때 대출 조건이 불확실하면 계약금도 못 걸고 좋은 매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은행에 직접 안 가고도 비대면 대출 플랫폼으로 사전심사를 넣을 수도 있고요.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같은 곳에서 한 번에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고 사전심사까지 완료할 수 있으니 이걸 모르면 손해인 시대입니다. 아니면 대출 상담사를 통해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정리하면 사전심사로 한도와 금리를 먼저 확보하고 그에 맞춰 물건을 고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전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을 보이게 만들고 신용점수를 기술적으로 관리하고 숨은 부채를 정리하고 목적별로 대출 상품을 조합해서 설계하고 타이밍과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라. 이 5가지만 지켜도 은행이 기본으로 알려주는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모르면 손해보고 알고 준비하면 그게 자산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전 대출 전략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레버리지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